이번 시간은 불안장애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이제 사회불안장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회피하는 장애로서 사회공포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영화 중에 그 킹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주인공이 이 장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약간 말을 더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진단 증거를 보면은요.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현저한 공포나 불안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불안 증상을 나타내게 될 것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킹스피치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그런 불안 증상이 이제 말을 더듬는 증상으로 나타내고 남들 앞에서 말을 더듬게 될까봐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 예외 없이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회피를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불안과 회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서 심한 고통을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활동에 방해가 초래가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회공포증은 다른 불안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장애를 지닌 사람은 치료기관을 잘 찾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피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줍고 내성적인 이 아동기를 보낸 10대 이 청소년에게서 시작이 돼서 만성적인 경과를 거쳐서 점점 심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인공포라는 어떤 독특한 그 사회불안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인공포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인과 치료는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율신경계 활동이 불안정해서 다양한 자극에 쉽게 흥분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기질적인 특성과 유전적인 요인을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인 갈등이 사회적 상황에 대치돼서 투사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관계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와 불안정하거나 어떤 거부적인 그런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이 부적절한 자기상과 이 비판적인 타인상을 갖게 되면서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과도한 불안을 경험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입장에서는요, 사회공포증을 지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비판적이어서 이 비판적인 타인상이 형성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적이어서 자신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굉장히 자기를 싫어하고 멀리할 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부정적으로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클락과 웰즈가 이 사회공포증을 대표하는 어떤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의 역기능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수행에 대한 과도한 기준의 신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 해야만 나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했다면 이제 그거를 해야만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사회적 평가에 대한 조건적인 신념도 비슷한 말인데요. 뭐뭐를 해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한 이런 사회적인 위험을 또 지각하게 되면 또 세 가지 어떤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면서 불안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어떤 그 신념들, 역기능적인 신념들이 바로 자동적으로 떠오르고요. 신체적으로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긴장된다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하고 싶어서 이제 불안을 없애기 위한 그런 안전 행동이 나타나는데 불안을 줄이고 남들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집 밖을 안 나간다는 등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등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주의가 자신에게 행해지는 자기 초점적인 주의가 나타나서 불안해하는 자신을 관찰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라는 식으로 자꾸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게 초점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또 사회불안 장애를 지닌 사람은 어떤 면접이나 발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불안을 느끼는데요. 이런 자신의 어떤 수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반추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경향이 있고요.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의식에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치심을 유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공포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기 불안을 또 증가를 시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사회 불안을 유지시키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데요. 칭찬을 해줘도 그게 이제 어색하고 뭔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으로 귀결된다는 예기 불안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적 집단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인지적으로 어떤 신념들을 수정하고 재구성하고, 또 사회적인 상황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또 역할 연습을 하게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연습을 해보고, 또 긴장 이완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합니다. 또 약물 치료도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아주 엄습해오는 그런 강렬한 불안을 느끼면서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강렬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진단 기준은요. 갑작스럽게 치솟은 강렬한 공포와 더불어서 다음에 13가지 증상 중 4개 이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10분 이내에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요. 그리고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도달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증상은요. 첫 번째,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강렬하거나 심장 박동수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진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숨이 가쁘고 지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함, 그리고 구토감이나 복부 통증,
어지럽고 기절할 것 같고 한기를 느끼거나 열감을 느끼고 뭔가 마비되는 것 같고 찌릿찌릿한 어떤 감각, 그리고 비현실감이나 자기 자신과 분리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기 통제를 상실하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황 장애로 진단이 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다음 두 가지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또 나타나야 진단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공황 발작이나 그 후유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염려하거나 또 걱정을 하고요. 공황 발작과 관련해서 현저하게 부적응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진단 기준을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예기불안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예기불안을 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나 회피행동이나 광장공포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두세 배 많고요. 반복적인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광장공포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합니다. 또한 공황장애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을 하고요. 평균 발병 연령은 25세입니다. 또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 환자의 50%는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10에서 20%는 상당한 증상을 가진 채 이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만성화된 40%에서 80%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자살의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이나 고통 때문에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을 하거나 강박증이나 건강염려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원인과 치료를 보면은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과잉호흡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흡 기능과 관련된 자율신경계의 생물학적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혈액 속의 CO2 수준을 낮게 유지해야 되고 그 결과 이제 깊은 호흡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과잉 호흡이 발작의 유발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요, 불안을 야기하는 충동에 대한 방어 기제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분리불안과도 관계가 있고 또 무의식적인 상실 경험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17세 이전에 부모를 상실한 경우에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지적 입장에서는 신체 감각을 위험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어떤 파국적인 오해석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클락은 신체 감각을 위험한 것으로 잘못 오해석해서 파국적인 오해석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외적인 어떤 촉발, 자극, 이런 어떤 사람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또는 어떤 심리적인 요건들이나 또는 신체 감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그것을 아주 위험하다라고 지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과도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 염려 때문에 아주 신체 감각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고양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신체 감각에 대한 파국적인 오해석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파국적인 이 해석 과정은 반드시 의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 사고 과정이 굉장히 순식간에 빨라서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각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외에 이제 공황 발작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회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파국적인 해석과 어떤 관련된
부정적인 신념을 강화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회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회피 행동이 공황 발작을 막았다는 또 부정적인 신념을 지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 라는 이런 그 해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나치게 운동에 몰두한다거나 또는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이런 회피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이런 회피 행동이 또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됐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이 공포를, 불안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신념과 엮이면서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적용되면서 인지행동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공황 통제 치료에서는 일부러 이 작은 공황 발작을 일으켜서 익숙하게 하고 이 파국적인 오해석을 방지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즉, 그 각성 상태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불안 상태에서, 각성된 상태에서 이제 인지적으로 오해석을 수정시킨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리불안 장애가 되겠는데요. 분리불안 장애는 자, 먼저 진단 기준을 보면은요.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주요 애착 대상이나 집을 떠나야 할 때마다 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주요 애착 대상을 잃거나 그들에게 질병이나 부상이나 재난 또는 사망과 같은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지속적인 걱정과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애착 대상과 분리될 수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길을 잃거나 납치가 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죽는다거나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불안 때문에 밖을 나가거나 집을 떠나거나 학교나 직장 등에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꺼리고 거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혼자 있게 되거나 주요 애착 대상이 없이 집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공포를 느끼고 꺼린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떠나 잠을 자거나 주요 애착 대상이 근처에 없이 잠을 자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요. 또 분리의 주제를 포함하는 반복적인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또 주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이 주로 이제 호소하는 신체 증상은 이제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픈다거나 뭔가 이제 뭐 구토나 메스꺼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3개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성인의 경우고요.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아니라 4주 이상이 될 때 이제 분리불안 장애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자, 유병률은요. 아동 및 청소년 집단에서 약 4%의 유병률 높은 편이고요. 여자 아이들한테 더 흔하고요. 주로 18세 이전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동이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납치나 강도 이런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된다 합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와 딸 사이에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동 억제 기질을 타고난 아동에게 분리불안 장애가 나타나기 쉽고요. 이러한 기질의 아동이 부모와 불안한 애착 관계를 맺게 되면 역기능적인 신념이나 어떤 미숙한 사회적인 능력을 갖게 돼서 분리불안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상관계 입장에서는요,
부모와 부모의 어떤 부적절한 양육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부모의 어떤 부모와의 불안한 애착을 형성했거나 또는 부모의 어떤 과잉 보호적인 양육 행동이나 또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이나 또 의존 성향이 있는 타고난 어떤 아이에 대해서 이런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지행동적 입장에서는요, 애착 대상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애착 대상과 떨어질지 모른다는 어떤 인지적 왜곡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행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이제 아동들은 놀이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통해서 호전될 수가 있겠고, 이제 불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 불안장애를 모든 여러 가지 불안장애의 공통적인 어떤 그 행동치료 기법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뭐 체계적인 둔감법, 심상기법, 모델링, 행동강화법 등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불안할 때마다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듣는 어떤 주의를 전환시키는 기법이나 또 숫자를 세거나 또는 호흡을 깊게 하거나 이런 이완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령기 아동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즉 이제 5학년 이상 정도 돼야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언어적 표현 능력이 미숙한 저학년 아동들은 이제 놀이치료가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불안장애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적 무언증이 있겠는데요. 이런 내담자가 오면 이제 치료사가 굉장히 힘들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주요 특징으로는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아동에서 나타나고요. 이런 무언증은 수줍음이 많거나 버릇이 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도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학업적 곤란을 많이 나타내고요.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는 이렇게 무언증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선택적 무언증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입학 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1개월은 1개월 동안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선택적 무언증으로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환경이 큰 변화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지는 않고요. 유병률은 상당히 드문 장애로서 보통 5세 이전에 발병을 하고요. 여아에게서 특히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원인과 치료로는 사회적 상황에서 심한 불안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선택적 무언증을 지닌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적인 공포증을 함께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불안에 민감한 기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수줍음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무언증을 지닌 아동의 20%에서 30%가 말더듬을 비롯한 언어적 장애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아동의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개입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심한 불안이나 다른 또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애는 이제 행동 수정이나 행동 치료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이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주로 이제 낯선 상황이겠죠. 학교나 집 말고 학교나 다른 곳에서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교사가 질문을 하고 아동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녹화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녹화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동이 말하는 상황이 있겠죠. 대부분 이제 가족들, 이제 부모가 동일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동이 대답을 하겠죠. 그것을 또 녹화를 합니다. 그거를 이 두 장면을 녹화한 두 장면을 이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 교사가 질문을 했을 때 아동이 대답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편집을 합니다. 그것을 아동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자기 모델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치료의 원리는 아동이 불안감 없이 점차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요. 또한 자극 약화법이나 둔감법을 이용해서 천천히 접촉을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인데요. 자극 약화법이라면 이제 엄마와 아이와 또 치료사와 세 명이서 치료를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이 익숙해지면 엄마가 이제 빠져서 이제 아이와 치료사만 이제 같이 남아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자극 약화법이 되겠고요. 둔감법이라면 요즘 이제 핸드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문자로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둔감법이 되겠습니다. 또 약물 치료도 항우울제나 이렇게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불안장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